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프랜시스 베이컨의 과학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대나 여러분 세대가 이 그림에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하는 TV 드라마 열심히 보는 것을 옆에서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자, 스머프가 남산에 살고 있다고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 어떻게 알았냐고. 남산에 스머프 사는 거 너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묻겠죠. 자, 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알았다. 물론 이 증거만으로 믿을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도 않고, 서로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왜 유독 당신한테 그런 계시를 줬는지 그 증거도 확실치 않으니까. 자, 다음 증거로 계룡산 간바위 동자가 그렇게 말했다. 물론 계룡산 간바위 동자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니까 하나님처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계룡산 간바위 동자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고 또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런 전설이 있다. 이 3번의 증거에도 우리는 쉽게 스머프의 존재를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4번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믿으라고 했다. 안 믿으면 애국자 아니다. 물론 요즘 가끔 이런 일이 가끔 있기는 있죠. 무슨 어떤 대형 사고 같은 게 생겼을 때 북한의 소행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를 놓고 가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5번 정도에 내려오면 이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가? 이 교수님 말이 믿을 만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겠죠.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다. 노벨 생물학상을 타신 분이다. 이 정도 설명을 덧붙이면 그러면 어디 한번 믿을 수 있을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6번 신문에 났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을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신문에 났느냐를 따지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한겨레에 났나 조선일보에 났나 뭐 어디에 났는지를 따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워싱턴 포스트에 났다, 뉴욕 타임즈에 났다, 이러면 또 믿고 싶은 생각이 좀 들겠죠. 자, 그 다음 7번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다. 다른 사람 대부분 다 믿고 있다. 너 안 믿을래? 다른 사람 다 믿는데. 그러면 나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스머프가 남산에 살고 있다는 확실히 들지는 않죠. 남들이 다들 믿으면 그럴 만한 뭐 이유가 있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은 들어도 완전한 확신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증명하는 논리가 뭔지 그 논리를 기다리겠죠. 그래, 한번 증명해봐. 어떻게 알았는지 증명해봐. 스머프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식물이 남산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뜯어먹은 흔적이 있다. 그리고 스머프가 스머프가 싼 똥이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그리고 스머프가 삼직한 집이 숲속에 있더라.
이 정도 되면 거의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겠죠. 혹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니, 스머프가 있든 없든 간에 스머프는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스머프는 온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다. 학자가 돼서 과학적으로 접근한다시고 그 아이들로부터 그 동심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스머프는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스머프는 있다. 물론 억지 논리 같습니다만은 뭔가 논리적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형식은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눈으로 봤다. 같이 가서 보자.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되는 근거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1번부터 9번까지의 이 순서는 고대인들로부터 현대인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베이컨은 우리들이나 베이컨은 아까 이재성 교수님께서 500년 전, 400년 전 인물들이지만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베이컨을 근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근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이 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우리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번에서 9번에 이르는 증거 가운데 베이컨은 오로지 8번과 9번의 증거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7번까지의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대략 5번부터 5번, 6번, 7번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죠.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교수님이나 신문은 이제 기자가 쓰는 건데 교수님이나 신문이나 그 글을 쓴 사람의 신용으로 그 사람의 주장을 믿는 것인데 일단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8번과 9번에 의하여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8번과 9번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5번과 6번과 7번의 형태로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8번과 9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이컨의 과학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목요 철학관 측에서 베이컨의 과학 철학을 소개하면서 핵심적인 지식과 현대적인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40분, 50분 만에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갑니다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8번과 9번의 증거, 즉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 그 두 가지에 의하여 우리가 과학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과학적 지식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례를 한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물리학 시간 또는 지학 시간에 나타날 법한, 등장할 법한 문장들입니다. 자,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북극성의 고도가 높아진다. 멀리서 오는 물체가 끝부분부터 보인다. 월식대의 그림자가 둥글다. 세계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게 된다. 자, 여기에서 월식대의 그림자가 둥글다. 여기까지는 고대인들도 다 관찰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들어와서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정말 한쪽으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나 그거를 이제 실험한 탐험가들이 여러 등장하죠. 그래서 실제로 한 자리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뱅 돌아서 그 자리에 딱 돌아온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출발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 둥근 모습이다. 물론 우주에서 찍은 사진의 모습이 둥글다고 해도 사실은 뭐 철봉 같은 것도 긴 막대, 동그란 긴 막대도 동그란 측면에서 보면 그냥 동그랗게 찍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둥글다고 하는 것도 증명을 하려면 360도 돌아가면서 다 찍어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여기 나온 것들은 경험적 증거들입니다. 보통 이런 경험적 증거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문장 한번 보시면 약간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대체로 밑에 나번과 같은 저런 문장이 텍스트에 교과서에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한번 분위기를 맛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인력, 즉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 힘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우주 공간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박한 성간물질들이 존재한다. 별이 폭발하면 그 충격파에 의해 성간물질이 서로 밀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물질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여 서로 모이기 시작한다. 물질이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면 질량이 커지고 점점 더 강한 중력을 가지게 되어 주위의 물질을 모든 방향으로 끌어당겨 점점 커지게 된다. 이처럼 모든 별은 우주 공간에서 만유 인력에 의해 탄생하기 때문에 구의 모양을 갖게 된다. 태양도 지구도 달도 모두 그런 과정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둥글다. 자, 이 나번의 증명은 가번의 증명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가번은 한 줄 한 줄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직접 누구든지 그렇게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 눈에 보였으면 내 눈에도 보이는 거고 당신 귀에 들렸으면 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모아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과 나번과 같은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작용해. 이런 천지를 꿰뚫고 있는 그런 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법칙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질량에 비례해서 주연 사물을 다 끌어당겨.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던 것을 똑같은 방향에서 끌어당기면 뭉쳐져서 동그래진다. 그래서 동그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먼지가 가득한 마루에 여러분들이 진공청소기를 대고 한번 딱 빨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빨아들이면 동그랗게 빨려드리겠죠. 세모가 되거나 뭐 네모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은 힘이 똑같은 거리에 작용하면 구의 원의 형태를 띠게 되니까. 자, 또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생물학 책이나 아니면 뭐 위생보건학 책 같은데 나올 법한 그런 종류의 문장입니다. 자, 메시꺼움은 강한 불쾌감과 함께 때로는 욕지기까지 동반하는 감정이다. 이것은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자극에서 당장 물러나도록 자극한다. 자, 메스꺼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부터 서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은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잠재성이 있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음식을 특별히 메스껍게 여긴다. 그 예로는 썩은 고기, 불결한 음식, 악취를 풍기는 음식, 먹다 남은 음식, 곰팡이가 쓴 음식, 죽은 곤충이 빠진 음식, 더러운 손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본 음식 등이 있다. 벌레, 바퀴벌레, 똥이 닿은 음식도 특별히 강한 메스꺼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메스꺼움을 느끼는가를 경험적으로 쭉 모아보니까 뭔가 결론 비슷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위생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그거를 가까이 하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종류의 대상을 만나면 메스꺼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꺼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이 역시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메시꺼움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낸 거예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게 찾아낸 겁니다. 이런 것 역시 경험적 증거에 의하여 결론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본을 한번 보시면 지구에는 어떤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자, 이거는 전제입니다. 실제로 이건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로부터 이런 논리적인 주장을 이끌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 숫자가 똑같은 사람이 적어도 2명은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실제로 머리카락 수가 똑같은 사람 2사람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 지금 사람이 지금 7억 70억이 있는데 사람 머리카락이 그러면 1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70억 개인 사람까지 있어야 머리카락이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 머리카락이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뭐 안 세봐서 물론 모르겠지만은 되게 학자들에 따르면 8만 개 내지 한 1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인들은 뭐 한 8만 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 되고 그 금발머리에는 더 가늘어서 12만 개 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 남자들이 금발머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금발은 가느니까 뭐 이렇게 까만 머리보다는 좀 더 부드럽대요. 그래서 뭐 금발이 더 좋다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머리가 8만 개 내지 12만 개 정도에 달한다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 인구가 있으니까 뭐 실제로는 머리카락 개수가 똑같은 사람이 2명, 3명, 4명 다 있겠죠. 8만 내지 12만 안에 70억 인구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중복되는 8만 개인 사람, 8만 1개인 사람, 8만 2개인 사람 해서 12만 개인으로까지 가면 카테고리는 4만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4만 개 안에 70억을 배당하면 뭐 한 카테고리 안에 2 이상, 3 이상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제시한 이 문장을 보고서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카락 같은 사람이 2사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만 가지고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을까요? 이 논리가? 지구에 어떤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자, 머리카락 숫자 우리가 8만이라고 했는데 지구상에 9만 명이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8만인데 지구상에 9만 명이 살고 있다. 이 9만 명 중에서 머리카락이 8만 명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을 것이다. 이거는 경험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겠죠. 실제로 9만 명이 이 머리카락 1개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9만 개까지 배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머리카락이 같은 사람을 2쌍 이상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한 이후의 일이고, 논리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 어떤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머리카락이 같은 사람이 2이 있으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본과 같은 경우는 논리적 증거에 의하여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머리카락 수 같은 사람이 물론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과학 텍스트, 생물, 물리, 지학 텍스트에서나 보았던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잠깐 했는데, 그래서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만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흔히 경험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 증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확실하다고 믿을만 할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결합한 것,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사실이어야 하고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만 해야 되고 또 이성적으로도 그것을 수락할 수 있어야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흔히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약간 논의가 조금은 복잡합니다. 논의가 조금은 복잡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 우리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죠. 그러면은 경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경험이 수백만 년 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떴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기록된 것만 따진다 하더라도 예컨대 역사 시대를 뭐 BC 3000년 정도로 잡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5000년 동안 해는 동쪽에서 떴습니다. 경험적 자료가 5000년 어치, 5000 곱하기 365일 어치의 경험적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경험적 자료가 많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동쪽에서 뜨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떠봐야 알아요. 뜰 것 같지만 5000년 곱하기 365번 동안 떴는데 또 내일도 뭐 뜨겠지.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는 이 원칙이 선언되면 틀림없이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 경험적 자료도 있어야 되지만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는 이 원리가 함께 밝혀졌을 때에 지구는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게 실증주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학 철학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 그 증거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지식이 무엇이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이제 주고받다가 보면 그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약간 묵직한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이런 종류의 용어들입니다. 갑자기 약간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그럴 때 알기 전에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를 아는데 나는 알아요. 이게 나는 간다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나는 간다 이런 거는 그냥 자동차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지만 나는 안다 이거는 뭔가 뭐를 아는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상이 알무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이라는 게 있는가 진짜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데 알기 위해서는 알무의 대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 뭐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드린 말씀을 아시겠냐고 뭐 그러든지 대상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 지식을 갖는다, 정보를 갖는다 하기 전에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출발점에 있어서는 가정입니다. 사유를 위한 가정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그 존재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 그게 존재한다. 그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뭔가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고 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존재하느냐?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존재론이고 그 다음에 인식론은 뭐냐 하면 그래 뭐가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그 측면 가운데 인간이 눈에 띄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떤 측면들인가?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본성이 무엇인가? 즉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우리 사유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유의 방향이라는 게 코끼리를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 그런 건 방향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물을 볼 때는 5가지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사물을 봅니다. 눈으로 본다든가
귀로 뭐 소리를 듣는다든가 뭐 촉감을 느낀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의 이 어떤 그 파악 방법으로 그 감지하는 방법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만일 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은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장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뭐 무게를 달 수도 없고, 그렇지만 자기장이 있다고 가정해야지만 설명이 되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 쇳가루가 뭐 남북으로 정렬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그럴 때 안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따지는 것이 이제 인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유의 취향, 사유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방법론은 그래 대상이라는 게 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시선을 맞춰서 혹은 후각, 촉각 이런 걸 맞춰서 혹은 인간의 정신적인 논리 능력을 발휘해서 딱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뭔가가 우리에게 보인다, 들린다 또는 지식이 생긴다 하는 그 절차를 말하는 것이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는 일종의 사유가 진행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 또는 단계, 계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말인데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을 이제 좀 알고 계시면은 이 분야의 책을 읽을 때 한결 수월하게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제 약간 이제 복잡한 도표가 나옵니다만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뭐 존재론이 이제 이야기하는 존재의 세계입니다. 흔히 영어로는 reality라고 하죠. reality, 존재의 세계. 이 존재의 세계가 본질적인 것이고, 이 존재의 세계는 보통 있는 그대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세계가 보이는 겉모습이 있다.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서로 만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리얼리티, 실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옷도 이렇게 입고 있고 또 표정도 이렇게 뭐 때로는 찡그렸다가 뭐 웃었다가 뭐 이러니까 웃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찡그린 모습이, 화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테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겉모습인데 그 겉모습을 우리가 흔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현상을 이제 낳는 거죠. 이 실제하고 현상하고 뭐 일치하느니 뭐 다르느니 하는 건 또 이제 과학 철학자들이 열심히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 속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일단 다루려고 할 때 그거를 사실이라고 부르거나 사건이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현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은 것을 나타난 것이라고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다고 할 때는 우리가 환각이라고 하고 환청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의 세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실제의 세계를 우리의 정신이, 흔히 철학적으로는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이 바라다 보는 겁니다. 이 바라다 보는 첫 번째 관문은 감각입니다. 이 감각의 내용은 뭐 지각이라든가 또 기억이라든가 상상, 사고, 뭐 관념 이런 여러 종류의 이제 사고 활동을 통해서 일단 감각적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정신 속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몇 개를 엮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오늘 날씨가 좋구나, 비가 올 것 같네, 이런 종류의 판단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 종류의 판단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판단은 옳다, 그르다, 진이다, 위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이다, 위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들을 여러 개 모아서 이른바 논증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험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은 것, 또 매스컴을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느끼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여 기록해 둔 것, 그것을 모아서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위생적인 물건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제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다 논증입니다. 이런 논증들 가운데 증거가 오래 쌓인 거, 증거가 아주 많이 쌓인 거, 그리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드디어 법칙의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합니다.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그래서 지구가 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는 넘쳐나는데, 지구한테 끌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체가 있다, 그런 반대 증거가 아직 한 번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다고 하는 것은 법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일에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안 떨어지는 돌덩어리가 있다, 이러면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지금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 법칙이 아니다. 이제 저 돌덩이는 왜 안 떨어지나?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 물건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안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15톤, 20톤 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중력은 무슨 중력? 중력은 작용하지만 중력보다 더 센 양력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비행기가 뜬다. 이러면 또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법칙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법칙들을 결합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의 틀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고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대인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근대적 패러다임을 그 중세 말에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베이컨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단계마다 이제 이 명제가 이제 진인지 위인지를 따지는 이 논증이 반증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 철학자들이 좀 복잡한 논쟁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론도 또 새로운 종류,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우리의 도덕적인 의식하고 윤리적인 의식하고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이제 이론 체계를 우리가 탐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흔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논증들이 모여서 법칙이 되고, 이 법칙들이 함께 묶여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경험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흔히 가설의 형태로 이제 다루고, 또 터무니없는 주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궤변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이전 시대, 중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 위에 이제 써놓은 것처럼 전통이나 종교, 권위, 미신 또는 최면, 이런 것들에 의하여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아까 앞에서 신의 계시로 알았다든가, 계룡산 간바위 동자가 그렇게 말했다든가,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다 권위 아닙니까? 그런 전설이 있다든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 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식과 의견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세인들과 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물론 과학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전통을 따르고 종교를 따르고 권위를 따르고, 또 때로는 하다 안 되면 미신도 따르죠. 치료를 받다 양방 치료를 받다 안 되면 한방 치료를 받으러 가고, 한방 치료를 받다 안 되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 다음 미아리 철학관 이런 데 가잖아요. 이거 나을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거 나중에 물어보러 갑니다. 안 되면. 자, 이 베이컨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보냈습니다. 베이컨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그 유인물에 또 서술식으로 쭉 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자, 핵심적인 지식을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 줄로 핵심적인 지식을 소개하면 여기 나오는 핵심어는, 자, 학문의 진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다. 학문에 매진해라. 이 이야기를 아주 역설적으로, 아주
아주 강조한 사람이 베이컨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저 용어가 마치 베이컨이 한 말처럼 인용이 되고 있죠. 물론 베이컨 책에 저와 유사한 표현이 몇 개가 나옵니다. 몇 개 나오지만 저 말은 베이컨이 물론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 그리스 고대 비석에 그냥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주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도 그 이전부터 쭉 전해오는 말을 베이컨이 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은 앞에서 본 것처럼 경험론자, 경험적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리고 경험적 증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얻어내는 절차, 방법, 앞에서 방법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 인식론에 있어서는 경험주의자이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귀납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험적 증거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컨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내용이 4가지 우상 이야기입니다. 종족의 우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하고 이제 우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제 베이컨에서 가장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4가지 우상 이야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경험론, 귀납론, 우상론 이렇게 3가지 덩어리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평가를 하자면 일단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로서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법관을 지낸 만큼 그 용어도 법관이 쓰는 용어를 그 책에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판결문 비슷하게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이재성 교수님께서 아주 충분히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에 의한 합리적 사고를 해라. 미신이나 종교나 전통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경험적 증거와 논리적 증거에 의해서만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근대의 문을 연 철학자이고 우리 역시 베이컨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당시는 아직도 그 유럽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진리를 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그 위협을 종교적인 교리하고 어긋나는 주장을 했다가는 종교재판에 끌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했다가 종교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레이는 베이컨보다 한참 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재판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그 천재적인 인물들 가운데 아슬아슬한 위험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위험한 주장을 한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 금서 목록에 올라가서 보통 사람들은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란시스 베이컨부터 시작해서 케플러, 갈릴레이, 데카르트, 파스칼, 그 밑에 로크, 스피노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당대에는 금서였습니다. 금서였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중세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는 뜻이죠. 그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금서로 만든 겁니다. 자, 생애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성 교수님께서 충분히 그 배경을 설명하신 걸로 된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저서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법학자 출신으로 수필집, 에세이라고 하는 수필집, 베이컨 수필집을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의 진보라고 하는 책, 또 새로운 아틀란티스, 그리고 신기관, 대략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책이 주요 저서인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과학철학의 내용은 주로 이 신기관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사회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탐색을 한 새로운 애틀랜티스는 모교철학원의 그
그 프로그램 보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다음 달인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문의 진보 또 새로운 애틀랜티스 또 저 신기관 앞에 말한 수필집에 이르기까지 다 한국어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대혁신의 표지. 자, 이 신기관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맨 앞에 제임스 1세, 당시 이제 왕이 제임스 1세인데 제임스 1세에게 붙이는 헌사를 그 서두에 이제 붙여놓았는데 이 헌사를 읽어보면 베이컨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학식이 비범한 군주의 치세에 학문의 부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폐하께서 용납하신다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소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결단의 중후함과 성세의 태평함과 도량의 넓으심과 문덕의 탁월함이 이미 솔로몬에 이르셨으니 더 이상 무엇이 모자란다 하겠습니까? 하오나 여기에 더하여 철학의 기초로 삼을 만한 진실되고 정확한 자연지와 실험지, 구태의연한 고훈이 아니라 자연지와 실험지를 만들어 반포하신다면 이로써 후대의 철학과 학문이 더 이상 허공에 떠있지 아니하고 믿을 만한 경험의 바탕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신다면 솔로몬을 본받음이 어찌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소신은 바로 그러한 자연지와 실험지를 편찬하고 완성하는 일을 시급히 여겨 그 포부의 대강을 아뢰고자 합니다. 소신은 다만 기관, 오르가눔을 제공하는 데 그쳤을 뿐이오니 재료는 사물 자체에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임스 1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솔로몬의 업적을 본받는 일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일이다. 즉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약간의 보호막 같은 것도 하나 해놓고 그리고는 자연지와 경험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 증거를 자꾸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험을 해서 연구소 같은 데서 실험해서 모아라. 그런데 실험해서 모으는 그 방법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 방법이 바로 오르가눔입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해설하신 것처럼 그게 도구, 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학문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학문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쭉 설명. 베이컨이 한 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들이 꽤 많습니다. 자, 베이컨에 따르면 인생은 짧고 학문은 길다. 히포크라테스를 흉내낸 듯한 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혼자 할 수는 없어도 여럿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한 개인이 평생 못하는 일도 여러 시대를 이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문장과 이 면모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믿지 마라. 그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믿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그런 스콜라 철학은 대체로 주장이 이런 겁니다. 자, 나뭇잎은 과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 눈에 그래 보이죠. 나뭇잎이 없으면은 그 과일이 쉽게 눈에 띄고 사람이 따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 사람이 옷을 입어서 중요한 이렇게 신체 부위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구름은 지상에 물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는 땅이 고쳐인 것은 생물이 머물러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베이컨이 볼 때는 이런 식의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사고하면 맨날 이런 얘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가번을 한번 보세요. 가벼운 물질의 고향은 하늘이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언이에요. 불은 가벼운 물질이다. 그러므로 불은 하늘로 향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사고활동이라는 겁니다. 저걸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불이 하늘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땅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불은 왜 하늘로 올라가지? 하늘이 불의 고향인가 보다. 그리고 물은 땅속으로 스며든다. 땅속이 물의 고향인가 봐. 사람도 다 어디 떠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사물도 다 마찬가지야. 제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학문 활동을 해가지고는 챙기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본성도 알지 못하고 불의 본성도 알지 못하고 하늘도 알지 못하고 땅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는 사고하지 마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 이름이 오르가눔인데 베이컨의 책 이름은 노붐 오르가눔입니다. 신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보통 가장 재미있어하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런 건데 시간이 제법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족의 우상은 모든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오류.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것. 또 감각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거, 미생물 같은 거. 그거를 발견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죠. 그 다음에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거철이 돼서 이제 뭐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나오는데 후보들 저마다 자기가 될 거라고 믿죠.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축구 같은 거 중계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뭐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한다 이러면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해볼 만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죠. 자,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으니까 이길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우루과이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거 뭐 한국은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중계방송 하겠죠. 사람이 빠지기 쉬운 성급한 일반화. 요즘은 그 일반화를 통계적으로 자꾸 하니까 사람이 쏟기가 쉬워요. 통계를 들이밀 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구 시민 중에서 사망한 사람, 대구 시민이 얼마 한 200만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240만이에요. 230만 중에서 죽은 사람 숫자, 사망자 숫자 뭐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자 사망률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즉 1년 동안 육군 50만 육군 중에서 죽은 사람 숫자하고 비율을 따지면 어디가 비율이 높을까요? 대구가 높을까요? 육군이 높을까요? 대구가 훨씬 높겠죠? 대구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면 대구에 사는 것보다 육군에 입대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망률이 육군이 훨씬 낮잖아요. 어때요? 그런 비교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왜 말이 안 되냐면 육군에는 혈기 방장한 젊은들만 다 모아놓고 대구시에는 뭐 이렇게 자연사 하는 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망률을 기계적으로 비교해서 입대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통계 같은 거 통계를 들이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믿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편견들.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라기보다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 흔히 이성계와 그 무학대사 얘기를 많이 예로 들지 않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다. 그 밑에 DC라고 써놨는데
저 DC가 뭐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 답변을 할 겁니다. 저기 마트에 주로 드나드는 아주머니한테 저 DC가 뭐냐고 물으면 저 디스카운트 아니냐고 저거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의사한테 의사 간호사들한테 저걸 보여주면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사망증명서를 또 DC라고 하고 전기기술자한테 저걸 보여주면은 교류전기 직류전기 있잖아요. AC, DC 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거라 그럴 테고 저 미국 사람한테 저걸 보여주면은 뭐 100이면 100 다 저거는 저 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 미국 수도 그 워싱턴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럼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세에 따라서 대상을 보고서 저게 뭐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인데 베이컨이 특히 아주 긴 설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게 말 애매하게 하는 거. 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돼지가 이제 지배를 하잖아요. 이 돼지가 이런 논리를 내세워 지배를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또는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말 악법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하면서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악법도 법이다 할 때 이 악법 할 때 법하고 법이다 할 때 법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닌데 다른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저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을 보는 것이 좋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그러므로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저게 얼핏 들으면 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잖아요. 되는데 지금 파란 끝하고 빨간 끝은 다른 끝입니다. 자, 끝을 보는 것이 좋다 할 때 저 끝은 시간적인 순서상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일의 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에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할 때 저 끝은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끝과 완성도를 나타내는 끝은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인 것처럼 만들면 저렇게 이상한 논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이기적이다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가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다 그릇된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언어들이 있습니다. 정치 언어들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는 말 구조조정, 적정구조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조조정 이게 뭔 말입니까? 구조조정 쉽게 말하면 해고한다는 겁니다. 가격 현실화 이게 가격 인상이죠. 임금 하향 안정화 이거는 뭐 금방 알 수 있게 임금 삭감하는 거. 노동시장 유연화 아무 때나 해고하기. 강경노조에 굴복했다. 이걸 좀 점잖은 말로 표현하면 노조와 대화한다. 불법 체류 노동자 이게 뭐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죠. 다른 말로 고치면 서류 미비 노동자가 되겠죠. 서류 미비 노동자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것 같지 않잖아요. 서류가 잠깐 미비된 거니까. 뭐 이런 종류의 용어들 참 많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도 우회적으로 말하면 설명을 요하는 과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약 중독 이거 좀 부드러운 말로 고쳐보세요. 약물 남용이라고 표현하죠. 주민번호 도용 이런 범죄 행위도 마사지를 하면 허가받지 않은 정보 이용 이렇게 표현을 또 고칠 수도 있고 뭐 군대에서 쓰는 철수, 후퇴 이런 것도 이동 배치라고 표현하면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어쨌든 언어가 부리는 마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언어를 주의 깊게 봐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감정어. 감정어는 똑같은 대상인데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
나는 의지가 굳다. 의지가 굳은 것도 똑같은 것도 너는 고집이 세다. 그는 동고집정이다.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그 문제를 다시 생각했다. 너는 마음이 비워냈다. 그는 한이 가지고 두말한다. 이게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를 낼 때도 내가 화를 낼 때는 정의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거고 너는 화를 내는 거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날뛰는 거고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을 존중할 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극장의 우상은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은 주로 이제 학자들이 빠져들기 쉬운 오류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 철학 같은 거에 심취하고 나면 그 철학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현학적인 이론들,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람을 솔깃하게 하는 그런 이론에 한번 빠져들면 그 이론 체계만 가지고 대상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종류의 그 분열이 좀 심한 편이죠.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독자하고 한겨레 신문 독자하고 둘이 만나면 아마 주먹다짐하고 싸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렇게 머릿속에 사물을 바라보는 틀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만은 베이컨 책에 나오는 좀 재밌는 그 어록 문장들을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도서관으로 눈을 돌려보자. 여기 이제 범어 도서관인데 여러분들 도서관에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시야에 들어오는 책이 엄청난 것을 보고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많은 책의 재료와 내용을 주의 있게 살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벌어졌던 입이 다물어지고 대신 불평이 나오고야 말 것이다. 어찌하여 같은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는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말한 사람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많은가? 하고 말이다. 종류가 많은 것에 감탄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재료가 어떻게 빈약한가를 보고는 인간이 지금까지 전심전력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고대의 유물과 학자들로부터의 인용은 이제 그만하자. 논쟁과 상충하는 의견들을 소개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자. 이 모든 것은 요컨대 무난하기일 뿐이다. 비판할 의도가 아니면 다른 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말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논쟁을 소개하지 말라.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활동해서 얻은 거 써봤자 맥날 똑같은 얘기다. 새롭게 아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불의 고향이 하늘이고 물의 고향이 땅이니 어쩌니 하는 거 말 안 해도 불이 하늘로 오르고 물이 땅으로 스며든다는 거 세상 사람 다 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새롭게 알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맨날 그런 얘기만 써가지고 책을 도서관에 갖다 놓으니까 도서관에 책은 많아도 내용은 다 똑같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식검색 이런 거에 찾아도 비슷할는지도 몰라요. 자료가 막 34만 개 막 이렇게 떠도 열어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럴지도 몰라요.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학자들도 논문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학자들을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 인용했다 저 사람 얘기했다 정신없이 인용을 해요.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헌학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를 보면서 나도 과거에 30년 동안 학문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나 자신도 좀 반성을 했어요. 여러 유명한 학자들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베이컨은 뭐라고 말했다느니 토마스 홉스는 뭐라고 말했고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말했고 내가 읽은 책에 있는 내용 그럴듯한 거 찾아내가지고 다 거기 권위에 기대서 거기다 권위에 기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학문 중요합니다. 베이컨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베이컨의 권위에 기대서 베이컨을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이컨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권위에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30년 동안 권위에 기대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이컨이 우리들에게 하는 현대적인 의 당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결코 부당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즉 여기에서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특히 학문과 지식의 부흥이라는 위대한 일에 관하여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 혹은 대중의 권위에 기대어 혹은 현재 법률처럼 행세하고 있는 논증의 형식으로 어떤 판정을 내리거나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발 건성으로 하지 말고 대상을 철저히 규명한 다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다. 완전한 지식을 얻고 싶거든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한 길로 조금이라도 직접 나아가 보라는 것이다. 경험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자연의 섬세함을 직접 느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악습을 적당한 시기에 고쳐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어떤 판단이라도 내려달라는 것이다. 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자. 그리고 경험적 증거와 논리적 증거가 없을 때는 받아들이지 말자. 이것이 베이컨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은 물론 베이컨이 제안한 그런 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얻는데 여기에서 베이컨은 자 인간의 심리와 경험과 언어, 학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편견을 제거를 한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함께 질문을 놓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